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점심 식사 약속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혼밥,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놓은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도시락 편의점 시장 규모가 최근 3년 사이에 70.4%나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혼밥이 보편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이유,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만연했던 집단주의적 문화가 개인주의적 문화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 문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병폐도 만만치 않음을 생각할 때 이런 문화의 변화를 반드시 무슨 사회적 문제처럼 취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자신을 되찾는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지금의 추세. 그만큼 평소에 우리는 집단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징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거 말이에요. 미 연방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죠. 그죠? 맞습니다.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시킨 데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개 판사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아, 참, 정말. 예. 그래서 이제 그 미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효력을 되살려달라, 이렇게 좀 긴급 요청에 대해서 미 연방 항소법원이 이를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예. 시애틀 이제 연방법원의 그 제임스 로버트 판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반이민 행정명령의 그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지난 3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의 법무부 4일, 바로 하루 지나서 이 연방 항소법원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각 회복시켜달라는 이제 긴급 요청 신청을 냈는데, 바로 다음 날 이 샌프란시스코 그 제8 연방 항소법원 이를 다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그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미 법무부의 그 항소 절차를 정상대로 그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 여기에 대한 그 준비 서면을 이제 제출을 해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미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의 그 효력 정지 결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그 시리아와 그 이란, 이라크 등 그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재개가 됐는데요. 예. 네, 이제 그 10일 만에 재개가 된 셈이죠. 그동안 그 미화된 비자의 그 효력도 이제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이 되는 게 미국 법원의 정말 신속한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워싱턴주가 연방법원에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 위헌 소송을 내자 그 사흘 만에 시애틀 연방지법이 효력정지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 법무부가 이제 또 긴급 효력 복구 신청을 하고 하루 만에 다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말하자면 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미국 법원이 정말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걸리죠. 네. 근데 그동안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긴급한 사안이고 중요한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2, 3일 만에 바로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거 진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지금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정작 세월호 참사 당일 그 7시간에 대한 소명은 빠져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사실 있죠. 그 헌재가 소명서를 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빠지고 다른 부분만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그 지난 3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어제 사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그 대통령 의견서를 그 지난 3일 이제 그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의견서에서 그 박 대통령은 그 탄핵 사유를 그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비선실세 그 최순실 씨의 그 인사 개입 올랐다. 공무원 인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연설문 이외에는 그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 미르와 그 K스포츠 양 재단의 그 설립 과정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헌재 재판관들이 그 구체적인 그 설명을 요청했던 세월호 7시간의 행적 아무런 추가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 대선 중도 포기로 그 제3지대 빅텐트론이요. 뭐 이게 중심으로 있고 있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야권 중심의 스몰 텐트는 쳐지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 스몰 텐트가 뭐 어떻게 쳐지느냐, 과연 쳐질 것이냐, 이제 이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국민의당과 그 손학규 의장의 그 국민주권개혁회의, 달리 이야기를 했겠죠. 그 국민주권개혁회의의 손학규 의장. 이 통합 논의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당의 그 박지원 대표와 그 손학규 의장이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 4일 오전 그 2시간가량 좀 만났다고 하죠. 양측의 그 통합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 공개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좀 진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손학규 의장 측에서는 일단 뭐 구구한 통합 조건 내걸지는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전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제 그 당명 개정 문제가 이게 좀 주요 그 쟁점 사안이 되고 있는데 이 손학규 의장 측에서는 이 주권이란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희망사항은 좀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국민의당이 그 어제 그 이제 대선 기획단을 그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결정 전에 그 경선 룰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의 그 이사장의 그 합류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되고 있죠. 이 국민의 김영환 대선 기획단장 이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의장과 그 정운찬 이사장이 얼마나 빠르게 결합해서 그 경선을 치르느냐가 좀 관심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정운찬 이사장이 그 지난 4일 이 국민의당의 그 국가대계획위원회 그 출정식에 그 참여하기로 했다가 참여하지를 않았고요. 이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손학규 의장과 그 안철수 전 대표와의 그 회동도 좀 무산이 된 바 있는데 뭐 아무튼 뭐 나름대로 어떤 물밑 그 접촉 과정에서 좀 이 조율이 좀 쉽지만은 않은 것 아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관측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주권당 뭐 이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 대연정 논란 때문에 아주 뜨겁죠. 대청소냐 대연정이냐.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새누리당과 그 바른정당과 그 당 차원의 연정은 어렵다. 이렇게 즉각 반박하고 나섰고요.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 개혁을 위한 대연정의 취지라고 한다면 뭐 좀 지켜보겠다. 뭐 그런 말도 좀 하고 있다고 그러죠. 안희정 지사와 그 이의 다툼을 이제 벌이고 있는 그 이재명 성남시장.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좀 정면 비판하고 있죠. 어제 국회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대연정은 그 친일 독재 부패 세력에게 그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 청산 대상과 함께 그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개 사과를 좀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이 문재인 전 대표와 그 3자 토론을 좀 갖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뭐 이제 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당도 그 비판에 합류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선거 전에 섣불리 그 연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우려스럽다. 이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그러자 그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꾸 곡해들을 한다. 이러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이 협치 수준이 뭐 대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소연정이 될 것인지는 당 지도부와 당시의 그 원내 다수파 이제 구성 과정이 좀 맡겨야 될 일이지.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아니냐. 뭐 새누리당이랑 뭐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취지와는 다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또 그 새누리당의 그 정진석 전 원내대표 좀 이 지원 사격이 났으면서 이 대연정 논란 이 민주당 차원을 넘어서 이 정치권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는 하지만 안희정 지사 손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대연정 이게 될수록 이 중도 쪽으로 외연 확장은 점점 더뎌지니까 논란될수록.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백병규 평론가님하고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의 국민의당 합류 이 문제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국민의당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예. 어떻게 손학규 전 대표가 이번 주 중에 합류할 거란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조만간에 손학규 전 의장님이나 정운찬 전 총리님이 같이 합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예. 저 수화기를 조금만 입에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예. 어떤 분은 또 너무 가까이 대셔가지고 퍽퍽 소리가 나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은 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요, 정운찬 전 총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분들도 들어와셔서 해야지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주권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망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명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도 당명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당명이 아마 그것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은 당명을 바꾼다는 것이 쉽게 또 당원들의 동의 없이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손학규 의장님이나 정운찬 전 총리께서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경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명이 그걸 바꾸는 것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손학규 의장이나 아니면 정운찬 전 총리 두 분이 합류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죠? 이 두 분의 합류, 물론 조건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은 개헌이라든지 이런 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개헌이나 또 정체성이나, 그런 의사가 부합됐을 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손학규 의장님도 개헌에 적극 찬성이시고. 당연하죠. 예, 또 저희 당에서도 개헌을 가장 먼저 다른 당보다도 먼저 개헌을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엔 개헌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와 비대위원 최고위원 연석회를 해서 우리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헌은 가급적 빨리 추진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권한을 많이 내려놓는 과정에서 어떤 권력구조 개편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다음 대선을 총선과 맞추자, 2020년 4월 맞추자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당의 당론이 확실하게 분권형 대통령이 될지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가 될지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권형과 권한 축소형의 차이는 뭐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분권형이라고 한다면 좀 이원 집정제에 가까운 것이고요.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는 것이고,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법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국회에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에서 뺀다는 것이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안철수, 지금 어쨌든 손학규 전 의장이나 아니면 정운찬 전 총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이제 대선 경선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구조적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아니냐 사실상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경선 협상을 해야죠. 예. 지금 저희 당내에는 또 천정배 전 대표도 지금 출마를 선언하셨고 했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막상 경선이란 것은 또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 지지율 면에서 다소 높게 나오고 또 문재인 대표도 높게 나오니까는 지지율은 저는 신기루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 제안했는데, 그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대연정이라는 것은 새누리당하고 연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체성 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고 협치의 정치를 하자는 측면에서는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확실한 진위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거 전에는 정치공학적인 통합과 연대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아마 자중질환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진위를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을 용서하자는 것은 아니다. 차기 정부에서 협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재의 그 사당 교섭단체 체제, 글쎄요. 예, 이런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 되어도 전국 안정이 힘들다. 그래서 협치가 돼야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2월 국회 같은 데서 개혁입법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정책적인 연대가 그 시연대라고 저는 봅니다. 정책적인 연대가. 예. 지금 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정책적인 연대에서 바른정당이 이런 쪽에서 예를 들면 아주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모든 분야에 나오게 되면 그 연대 하실 거예요? 저는 정책적인 연대는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탄핵 때도 저희들이 야당 172명만 가지고는 탄핵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60여 분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바른정당에 가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른정당에서도 2월 국회에서 이 개혁입법에 대해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180석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정책적인 연대가 시급하고 그런 면에서 아마 바른정당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과는 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책적인 연대가 우선 돼야죠. 예. 그렇군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연립정부 구성하자고 국민의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현재 자당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높다고 해가지고. 예. 타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그 통합이나 연대를 선거 전에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예의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대개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통합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지금 이번 대선이 언제 실시될런지 또 양자구도가 될런지 삼자구도가 될런지 다자구도가 될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2월, 3월에는 아마 정치권이 하루하루가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좀 자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지금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이 해가지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합치자, 연대하자 이것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의가 아니라는 표현을 주승용 대표님께서 그렇습니다. 쓰셨는데, 예. 자, 예의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가 또 다른 걸 여쭙고 싶은 게, 왜 더불어민주당 탈당해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들어가셨던 당원분들 중에서 다시 복당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일괄 사면을 해가지고 원래 1년 이내 탈당 1년 이내에는 복당을 못 하는데 일괄 사면을 해가지고 복당을 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여기에다가 연립정부 얘기까지 나오니까 결국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실관계를 파악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예. 저희들 당원의 숫자가 12월 달, 1월 달에 늘어난 숫자가 5만 명입니다. 예. 그리고 12월, 1월 달에 탈당한 숫자가 1,800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만 명이 복당을 했는지 그걸 복당을 허용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하. 저희들이 12월 1월 달에 지금 탈당한 숫자가 1,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탈당, 독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우리 당으로 오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주 제가 안 여쭤봤으면. 예. 제가 잘 여쭤봤네요. 예. 그렇군요. 그게. 자, 그리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고 또 새누리당 아까 당명 얘기할 때 바꾼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거 뭐 보수의 힘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명 바꾼다고 이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황교안 대행이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홍문종 의원은 뭐 황교안 대행 출마 시에 지지율이 지금보다 2배는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기문 전 총장님께서 귀국하실 때 지금 보수 쪽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우우하고 쏠림 현상을 보이다가 또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또 황교안 권한 대행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 저는 대선 약 3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역할만 하라고 그 당시에 돼 있는 것이죠. 권한대행 역할을 하다가 좀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선 나오라고 이렇게 해주신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리고 만약 대선 출마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은 본인이 국가 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지금 구제역이 발생이 돼 있고 AI가 서울에도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전국 방역이 지금 무방비 상태에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엄중한 시기에 빨리 탄핵이 결정되어서 대선이 치러지고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좀 다소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황교안 대행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공범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잡수시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안희정 지사가 연대하자 그러면 연대하시겠어요? 저희하고요? 예. 새누리당 쪽의 연대. 안희정 지사가요. 안희정 지사가. 그러니까요. 새누리당 쪽의 연대를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는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하고도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지금은 우리 내부의 후보들과 내부의 좋은 정체성 좋은 후보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후보를 선출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되게 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까 사당 체제이기 때문에 참 전국이 안정이 힘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선거 전에 이렇게 합종 연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근길 나서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월요일 아침 보통 차 밀리죠? 7시 39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맞습니다. 월요일 아침 너무나 빠르게 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량도 늘고 있어서 갑갑한 가운데 사고 소식도 계속 들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가는 길 양평교 조금 더 간 곳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나서 뒤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천호대로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아차산역 가는 길 1차로에서도 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밀립니다. 분당 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는 내곡터널에서 지금 답답하게 밀려 있고요. 교통량이 늘면서 노들로 교통량도 부쩍 늘어가고 현충로로의 진입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강일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여의 상류 쪽으로 쭉 밀려 있고요. 내부순환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성산동 쪽 가는 길 홍지와 연희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생겨나면서 홍지문 터널부터 속도가 내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AI도 지금 서울까지 올라와 있고 구제역도 지금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인데 참 이 정부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2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AI도 아직 못 잡았는데 구제역까지 발생했네요. 네, 예. 보도된 대로 어제 충북 보원에 있는 그 젖소 농장에서요. 예,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진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195마리를 살처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5마리 살처분했다. 근데 그 교수님 보실 때에는 이렇게 이 살처분했으면 이제 좀 어떻게 안심해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구제역이 지금 확진한 걸 보면 국내에 있는 O형 구제역으로 돼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 발생한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가 구제역이 발생한 걸로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소 경우는 사실 그 구제역 백신이 2014년도 파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백신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물백신이란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백신을 계속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소 경우는 그동안 항체 행성률이 높다고 기존의 백신을 고수하다가 그래서 지금의 어떤 다시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방 접종들을 다 마치신 모양이죠, 농가들이요. 네, 그죠? 소 경우는 97% 정도 97%야. 항체 행성이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또 나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거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항체가 형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체가 형성이 됐으면 이미 예전에 있었던 바이러스 그런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항체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병이 안 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좋은 백신인 경우는 되는데요. 그 구제역 경우는 다 전량 수입을 하는데 지금 2010년도부터 이 오마니사라는 소위 말하면 국내에 발생한 구제역하고 유전적으로 거의 한 20% 이상 차이 나는 그 백신을 계속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백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감염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바이러스가 더 변종이 생기면은 이제 이렇게 임상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왜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바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안 하고 20% 정도 다른 백신을 주사를 했을까요? 접종을 했을까요? 네, 그게 뭐 초기 때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저도 뭐 믿기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예, 초기 때 뭐 거의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보실 때에는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번질 가능성보다도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벌써 있는 거고요. 예. 임상 증상이 많이 나면 농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AI랑 비교해서요. 예. 지금 구제역 바이러스가 혹시 더 뭐 좀 빨리 이렇게 퍼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AI보다는 공기 전파가 더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구제역이 공기 전파가 더 일어나요? 예, 뭐 세상에서 알려진 바이러스 중에 가장 공기 전파가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신 효능이 떨어지면은 추가 발생 일어나고 그러면 또 많은 또 살처음을 하게 되면 또 국민들 피해, 농민들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뭐 구제역에 걸린 돼지나 소를 우리가 먹었다고 그래도 인체는 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제역은 인수공동 전염병 아닙니다. 단지 이게 소나 돼지가 걸리면은 이렇게 제대로 성숙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국제적으로 문제는 국제적으로 워낙 소위 말하면 정정지가 있어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해져 있는 질병이라서 이렇게 살처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이 농장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지금은 사실은 농민들은 백신에 소 같은 건 항체 생성률이 거의 100% 가깝고 사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천적으로 이제 국가 체계가 지금 소위 말하면 백신의 어떤 제대로 된 백신을 구입하고 또 이렇게 접종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저도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2014년도 재발했을 때도 제가 다 제기를 했고 그래서 돼지 경우는 그나마 좀 한국형 백신하고 유사한 것을 러시아산, 인도산을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소는 기존 거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못 만들어요? 예, 사실은 백신 만든다고 많은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요. 예.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자기들만 한다고 지금 붙잡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학에서는 연구를 못하게 차단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거 좀 주의해야 될 점. 돼지는 많이 맞췄다고 말씀하시니까 돼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죠? 돼지도 아직은 모르는데 그나마 돼지는 좀 나을 거다. 최근에 백신을 좀 국내하고 유사한 것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얘기도 잠깐 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AI가 서울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한강의 뿔론 병아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러는데 일단 뿔론 병아리가 뭐예요? 지금 주로 겨울 철새 종류 겨울 철새군요. 인데요. 지금 뿔론 병아리가 지금 서울에서 또 이게 사체가 발견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게 야생 조류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염되면은 잘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고량의 바이러스가 노출되면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생 조류에서 감염된 것에서 야생 조류에서 감염되면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발에서 오염된 곡식을 먹고 그래서 죽은 걸로 판단돼서 저는 농장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뿔론 병아리라는 철새도 농장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철새에서 오염되면은 이렇게 거의 죽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철새는 바이러스 방출량이 이렇게 가금에 방출하는 양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철새들은 쉽게 해서 AI에 걸려도 그냥 감기 앓고 지나가듯이 낫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처새들이 지금 뭐 국내에서 죽은 변사체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농장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에 바이러스가 많이 아직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교수님, 예. 비둘기는 괜찮아요? 서울에 비둘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비둘기 경우는 이렇게 AI 감염하려면은 뭐 몸의 세포의 어떤 AI 조림포의 수용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비둘기는 특이하게도 다른 새와 달리 AI 수용체가 적은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감염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2012년도 이렇게 중국 예를 건강한 비둘기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하셔도 안 해도 되겠지만 문제는 국내 바이러스가 퇴치가 안 되면 예. 비둘기도 하나의 감염원이 되고 특히 이제 비둘기가 감염하면 반대로 사람 수용체가 있었어요. 변종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국내에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도록 해서 비둘기가 잘 감염되지 않는 비둘기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원천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고양이도 걸리잖아요. 예, 고양이는 AI 수용체가 많이 있었어요. 비둘기하고 다르군요. 예, 구조적으로. 예, 비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하고 비슷하고요. 이렇게 AI 수용체 특이하지요, 그지? 예. 고양이는 조류하고 비슷해서 몸에 조류 수용체가 많아서서 고양이 잘 감염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게 지금 뿔론 병아리가 서울에서 저걸 했다 그래가지고 저 한강변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죠? 왜냐하면 그 AI 경우는 직접 접촉을 해서 100만 개 이상이 노출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게 폐사체 경우는 벌써 수거를 해버릴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에 좀 잔존한 바이러스 공기로는 사람이 감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시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우리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 강아지 걱정 많이 하시던데. 예, 그거는 이제 강아지 경우도 고양이하고 좀 달라요? 고양이만큼은 덜 감염하지만요. 그래서 또 감염은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산책하실 때는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비누로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거 참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교 서상희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